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오늘의 헤드라인 뉴스입니다. 미국의 지난 12월 미국 소매 판매가 금융위기 당시인 2009년 이후 가장 큰 폭으로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미국 상무부는 지난 12월 소매 판매가 전월 대비 1.2% 감소했다고 발표했습니다. 감소율은 금융위기 당시인 지난 2009년 12월 이후 가장 큰 폭입니다. 미치 맥코넬 미국 공화당 상원 원내대표는 CNBC와의 인터뷰에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예산안에 서명한 이후 국경 장벽의 건설을 위해 국가 비상사태를 선포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예산안에 서명한 이후 국가 비상사태를 선포하면 정부의 셧다운 사태는 재발하지 않게 됩니다. 뉴욕 증시에서 주요 지수는 미국 경제지표 부진과 트럼프 대통령의 국가 비상사태 선포 방침 등으로 불확실성이 커진 가운데 혼조세를 보였습니다. 뉴욕 증권거래소에서 다우존스 지수는 전장보다 0.31% 하락한 25,462.84에 거래됐습니다. S&P 500 지수는 전장보다 0.18% 내린 2,748.14에 거래됐지만 나스닥 지수는 0.19% 오른 7,434.15에 거래됐습니다. 라엘 브레이너드 연방준비제도 이사는 경기 둔화의 위험이 명확하게 커졌다고 지적했습니다. 연준 대차 대조표 축소는 올해 말쯤 종료될 수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브레이너드 이사는 지속적인 견조한 성장 전망과 비교하면 경제 둔화 위험은 명확하게 증가했다고 말했습니다. 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출발 증시와이드 1부 시작합니다. 최혜원입니다. 어제 우리 증시 양지수 모두 강세로 마감이 됐습니다. 코스피의 경우에는 1% 이상 상승하면서 넉 달 만에 2220선까지 올랐습니다. 코스닥도 740선까지 오르면서 마감이 됐는데요. 어제는 옵션 만기일이었기 때문에 외국인들과 기관들 매도세 쏟아지면서 종일 지수 하락세 이어갔습니다. 하지만 장 막판에 기관의 프로그램 매수세 들어오면서 우리 시장 강세 보이면서 마감이 됐습니다. 업종별로 보면은 의료 정밀과 전기 전자 업종이 큰 폭으로 올랐습니다. 이런 가운데 뉴욕 증시 3대 지수는 혼조세로 마감이 됐는데요. 나스닥 지수만이 소폭 상승하면서 마감이 됐습니다. 이런 시장 상황들 오늘 출발 증시와이드 1부와 함께 정확하게 알아보겠습니다. 출발 증시와이드 1부 지금 출발합니다. 네, 국내 시장 쟁점 함께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라이브 이슈 타임인데요. 펠리즈 투자인리서치 김민수 대표 전화 연결되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 직접 좀 출연을 해주시기로 했는데 오늘 눈이 와서 조금 도로가 꽉 막혔다고 들었습니다. 이렇게 아쉽지만 전화로 오늘 연결하게 됐습니다. 네, 저도 상당히 죄송하게 생각드립니다. 지금 눈이 생각보다 많이 와서요. 전국의 도로가 다 어떤 비상 상태인 것 같습니다. 오늘 혹시 외출하시거나 아니면은 출근 준비하시는 분들은 좀 빨리 서두르셔야 될 것 같고요. 특히 지금 같은 때는 아무래도 안전이 우선이기 때문에 그런 걸 좀 더 챙기시면서 금요일 아침을 시작하셨으면 정말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제 시장 이야기 함께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이슈인데요. LG U+가 CJ 헬로 지분 인수를 의결했습니다. 이 급변하는 유료 방송 시장의 경쟁력을 확보하겠다고 밝혔는데요. 주가 흐름 어떻게 보십니까? 네, 최근 들어서 통신주의 주가 흐름들 전반적으로는 그렇게 썩 좋지를 못합니다. 상대적으로 작년에 통신주는 오히려 시장이 좀 하락했었을 때 좀 부각을 받았었죠. 어떤 경기 방어주의 성격이라든가 아니면은 시장 대비해서 뭔가 선전할 수 있는 대표적인 업종이다. 그리고 또 5G 관련돼서 통신사들의 여러 가지 전략 변화가 나올 것이다. 이런 쪽에 초점을 맞추면서 작년에는 강했는데 오히려 올해 들어서면서부터 시장이 약간 지수에 대한 반등들 그리고 낙폭 과대주에 대한 회복들 이런 쪽에 초점이 맞춰지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통신주는 좀 조정이 오고 있는 상황들이고요. 특히 물론 이제 5G 관련된 쪽에서도 여러 가지 변화, 특히 앞으로의 기대감은 높다고 하더라도 당장의 통신사의 입장으로 보게 되면은 돈 들어갑니다. 그만큼 비용이 투입되는 흐름들인 만큼 상대적으로 실적에 대해서는 자신감이 떨어지는 게 아니냐 이런 관점들이 상당히 높다고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런 쪽에서 지금 통신주는 당장의 어떤 변화에 대해서 좀 길게 보는 게 아니라 실적과 관련된 여러 가지 흐름들 때문에 좀 발목이 잡혀 있다라고 보는 게 맞지 않나 생각되고 있는데 그중에서 하나 또 LG U+는 그래도 통신 3사 중에서 가장 탑픽으로 많이 보던 회사죠. 그런 상황 쪽에서 일단 LG U+ 같은 경우가 이제 CJ E&M이 보유하고 있던 CJ 헬로 지분을 한 53.92% 중에서 50%와 한 주가 더 중요하죠. 한 주를 추가로 보너스로 준 게 아니고요. 왜냐면 어떤 경영권을 인수할 때에 대한 어떤 변화하다 보니까 경영권까지 다 인수를 한다는 그런 차원에서 한 주가 추가가 되면서 8천억대 인수를 결정을 했습니다. 보통 시장에서 바라보기는 1조대가 넘어가는 게 아니냐라는 생각보다 그나마 좀 낮다라는 판단이고요. 이렇게 되기 시작하게 되면은 이제 LG U+ 입장 쪽에서는 이제 CJ 헬로라는 유선 사업자를 안음으로 인해서 유선 사업자에 대한 어떤 시장 지위가 상당히 많이 올라가게 되고 있고요. 그런 차원에서 보게 되면은 전반적으로 지금 시장의 1위권은 KT와 스카이라이프가 1위를 차지하고 있는데 LG U+가 이제 2위를 거의 바짝 다가서는 수준까지 올라오다 보니까 일단은 KT에는 위협이 되는 수준이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그 밖에 이제 앞으로 이제 3위와 관련된 쪽의 여러 가지 변화들, 그래서 유선 사업자 시장의 여러 가지 앞으로의 파란이 좀 이어질 것이다라고 한쪽으로 바라보고 있는 상황들인데, 그래서 이제 이에 따른 분석으로 보게 되면 가장 첫 번째는 CJ E&M이 눈에 띕니다. 일단 무엇보다 자금을 확보했기 때문에 주식을 팔아서 돈이 8천억 정도 들어왔다라고 하게 되면 일단 은행 예금에 집어넣고 그냥 쳐다보면서 기분 좋아하지는 않겠죠. 이런 관점이라고 하게 되면은 이제 CJ 쪽에서는 뭔가 또 이 자금을 활용해서 사업을 키우려고 노력할 겁니다. 근데 최근의 동향들을 봐서도 그렇지만은 시장의 최근 기조는 일단 컨텐츠입니다. 즉 OTT 서비스가 강화되고 있는 넷플릭스를 위시로 해서 여러 가지 변화가 강화되고 있는 상황들인데 아마 올해 상반기 중에 또 국내에서도 이 토종 OTT에 대해서 여러 가지 전략적인 변화가 나올 것이다 라는 관점들이 높은데 그런 흐름이라고 하게 되면 이와 관련된 어떤 통신사가 유선 사업 방송사를 결합하는 부분들의 파장들은 다음은 컨텐츠다라고 생각하시는 게 맞을 것 같고요. 그래서 CJ 쪽도 컨텐츠 관련돼서 집중할 가능성이 높다라는 쪽에서 바라보고 있는 상황들인데 그러면은 어떤 회사를 인수하느냐 라는 관점 쪽에서 어떤 드라마나 영화나 이런 쪽에서 좀 경쟁력 있고 잘 만드는 회사, 과거에 덱스터라는 회사도 또 인수 가능성 때문에 상당히 시장에서 한번 얘기가 나왔었죠. 그런 흐름들처럼 아마 컨텐츠의 경쟁력 있는 업체들을 인수하려고 시도를 하지 않을까라는 쪽으로 지금 시장은 바라보고 있고요. 그에 따른 종목들의 몸값도 올라갈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바라보고 있는 상황이고요. 또 하나 지금 시점에서 약간 이제 발을 좀 동동 굴러야 되는 입장은 SK텔레콤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일단 그래도 나름대로 국내 1위의 통신사업자인데 지금 유선 사업 방송자의 사에 대한 여러 가지 변화들이 나오게 되면
우리도 뭔가 몸집이나 덩치를 키워야 되는 게 아니냐라는 관점 쪽에서 올해 SK텔레콤의 이 토종 OTT 서비스를 확보하고 키우는 전략들이 좀 더 눈에 띌 것이다라고 보이는 가운데 특히 그러면 이제 다음 유선 방송 사업자에 대해서 자연스럽게 눈이 갈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지금 유선 방송 사업자 3위는 딜라이브라고 하는 강남 서초 쪽에 서비스를 하는 업체 쪽으로 일단 인수나 아니면은 지금 최근에 매물로 나와 있죠. 그래서 이에 따른 변화가 좀 더 나올 가능성이 높다는 쪽으로 보이고 있는데 특히 그 회사가 이제 딜라이브라고 하는 회사고요. 이 회사가 또 자회사를 갖고 있는 회사가 IHQ 그리고 큐브엔터 같은 경우가 있습니다. 근데 최근 들어서 주가도 이제 들썩이기 시작하는 모습들인데 아마 눈여겨볼 수 있는 종목의 흐름이 IHQ가 아닌가 생각됩니다. 일단 과거부터 드라마에 대해서는 경쟁력이 있죠. 그래서 이 부분을 매각이 원활하게 이루어지는 관점이 나오게 되면은 특히 IHQ 같은 경우는 드라마 제작에서 몸값이 높아질 가능성이 높고 특히 작년 4분기 실적이 상당히 좋아졌었죠. 그런 관점 쪽에서 올해 실적에 대한 강한 턴어라운드를 예고하고 있는 측면 쪽에서 이런 변화가 나오기 시작하게 되면 아무래도 IHQ가 지금 시장 얘기로는 뭐 스튜디오 드래곤에 인수될 수도 있다 이런 쪽으로 얘기가 나오는 만큼 그에 따른 변화도 나올 수가 있다는 점에서 아마 이 컨텐츠 쪽에 대한 지각 변동이 상반기에는 좀 더 강화되지 않을까라는 관점 쪽에서 일단 좀 관련된 종목들이나 흐름들은 지켜볼 필요가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통신 미디어 쪽 변화가 감지되는 만큼 이런 부분들 확인하시면서 시장 대응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어서 다음 이슈로 옮겨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르면 이달 말에 이 연기금의 코스닥 차익 거래에 대한 증권 거래세 면제가 전면 시행되게 됩니다. 아무래도 코스닥 시장에서 좀 수급도 개선될 것 같은데요. 코스닥 시장의 반등 좀 기대해봐도 되겠습니까? 네, 이것 띄고 저것 띄고 다 결론적으로만 말씀드리면 단기적으로는 호재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중기적으로는 무조건 호재다라고 보기에는 또 힘든 상황들도 될 수 있겠죠. 그래서 지금 말씀하셨듯이 이제 국민연금이나 연기금이 증권거래세 0.3%를 면제한다라고 하게 되면 솔직히 증권거래세 이쪽도 개인들이나 쉽게 매매할 수 있게 또 바뀌어야 되겠죠. 그건 앞으로의 숙제라고 봐야 되는데 왜 어떤 연기금 쪽에만 면제 두느냐, 좀 형평성의 원리도 좀 생각해봐야 될 것 같고요. 그런데 이제 중요한 부분들은 이런 부분들이 나오면서 거래가 활성화된다라고 하게 되면 네이버 거래세 좀 낸다고 하더라도 시장만 좋아지면 되지 뭐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는 상황이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특히 이제 코스피가 작년 말 기준으로 일평균 차익 거래가 전체 5%, 우리가 즉 3천억 원대를 유지를 하고 있는데 코스닥은 1%대, 그러니까 200억 정도밖에 안 됩니다. 물론 시장이 시가총액 대비해서 좀 작다란 측면들도 있겠지만은 전체 거래대금 대비해서 1% 정도밖에 안 된다라고 하게 되면 좀 많이 활성화가 안 된 부분들이고요. 그런데 오히려 이런 쪽에 활성화가 되기 시작해서 적어도 코스피 수준까지만 늘어난다라고 하게 되면 그래도 한 1,000억대까지는 늘어나지 않을까로 바라보게 되면 특히 이런 어떤 코스닥 150을 필두로 해서 나오는 여러 가지 변화들은 긍정적일 수밖에 없다고 봐야 될 것 같고요. 특히 2017년도 4월 달에 우정사업본부 쪽에서 한시적으로 코스닥의 차익 거래에 대해서 증권거래세를 면제했던 경험이 있습니다. 그랬었을 때 차익 거래가 규모가 상당히 크게 늘어났다라는 쪽에서 봤었을 때 이와 관련된 쪽의 기대감은 높아지고 있는 건 사실이라고 봐야 될 것 같은데요. 거기다가 이 부분을 좀 더 생각을 해봤을 때 일단 그냥 매매를 늘리는 게 아니라 차익 거래입니다. 차익 거래라는 얘기는 일단 항상 선물과 함께 연계돼서 그에 따르는 바스켓과 같이 움직인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선물 매수를 하게 되면은 어떤 코스닥 150을 매도하게 되고 그리고 코스닥 150을 매수하면서 선물을 매도하는 그러니까 즉 양방향을 같이 연계해서 움직인다라는 관점 쪽에서 봤었을 때 일단 무엇보다 코스닥 150 관련된 선물과 종목들이 중요하겠죠. 그러면은 이쪽에 매매를 활발하게 하기 위해서는 어떤 코스닥 150 안에 있는 종목들을 기초 종목들을 한 번 더 비중을 늘려서 어느 정도 충분히 확보한 다음에 선물 매매가 늘어나야 될 경우가 가장 높습니다. 그렇게 되면은 코스닥 150 안에 있는 종목들을 지금은 당장은 사거나 아니면 비중을 좀 채워서 덩치를 키우는 게 맞겠죠.
그런 상황 쪽에서 시장이 바라본다라고 하게 되면 지금 이제 코스닥 150과 관련된 흐름들은 조금 더 긍정적일 수 있다는 쪽으로 바라보고 있는데 그런 차원에서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기관 쪽의 자금들, 특히 연기금 쪽의 움직임들 나아가서 이제 연기금만 할 게 아니라 어떤 매매 자체도 어떤 증권거래소에 대한 폐지가 다시 한번 나오는 만큼 이에 따른 여러 가지 기대감도 조금 더 확대돼서 나올 수 있다라는 부분들은 단기적으로는 긍정적이라고 보여지고 있는데, 그래서 앞서 말씀드렸듯이 중기적인 차원에서는 좀 얘기가 달라지죠. 그러면 어느 정도 비중을 채우고 그리고 코스닥 150을 충분히 움직일 수 있을 만한 덩치가 됐다라고 하게 되면 그때부터는 아마 이제 선물과 현물이 연계되는 움직임이 나옵니다. 그렇다는 얘기는 일단 더 이상 코스닥 150과 관련된 부분들이 어떤 비중을 덩치를 키우는 게 아니라 이제 변동성이 커진다는 얘기겠죠. 그렇게 되면은 어떤 지금 시장에서 바라보는 부분들은 시장의 출렁임이나 아니면은 안 그래도 코스닥은 변동성이 크고 좀 민감한 시장인데 이런 그 선물 흐름까지 좀 강화되기 시작하고 차익 거래까지 증가한다라고 하게 되면 지금 저희가 알고 있는 변동성보다 더 커질 수가 있겠죠. 그런 어떤 우려감도 살짝 커지는 건 사실이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시행 전까지 여러 가지 변화들은 그래도 나쁘진 않겠는데, 만약에 선물 활성화와 함께 또 차익 거래 활성화까지 같이 간부된다라고 하게 되면 변동성이 커질 가능성에 대한 대비는 충분히 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정리를 해서 말씀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증권거래세 면제로 단기의 기관 자금 유입은 확대될 수 있지만은 이 중기적으로 변동성은 더욱더 증가할 수 있다는 점 함께 짚어주셨습니다. 이어서 다음 이슈로 옮겨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하루 이 한진그룹의 주요 계열사 주가가 상한가를 기록하는 등 강세에 뛰었습니다. 한진칼이 주주들에게 이 주주 친화책을 꺼내 들었는데요. 당분간 주가 움직일 것 같습니다. 주가 흐름 어떻게 보십니까? 네, 이제 한진칼과 한진그룹 관련돼서는 제가 작년 말이 했었죠. 관련돼서 행동주의 펀드의 움직임과 함께 주가를 좀 긍정적으로 바라보고 앞으로 좀 관심 있게 볼 필요가 있겠다라고 말씀드리던 대표적인 종목인데, 솔직히 주가는 좀 재미가 없었습니다. 좀 약간 당황스러운 국면이었었고요. 그러다 보니까 주가는 좀 밀리다가 이제 다시 변화가 나오는 게 아닐까라는 쪽으로 바라보고 있는데, 그 이유는 아무래도 이제 KGCI 관련된 행동주의 펀드 입장 쪽에서는 뭔가 영향력을 계속 키우고 변화를 이끌어내려고는 계속 하고 있는데요. 하지만 조금 아쉬웠던 부분들이 국민연금이었습니다. 특히 지금 구조를 보게 되면 한진칼에 대해서 어떤 대주주가 이제 죄송합니다. 회장 외에 한 29% 가까이가 지금 대주주 쪽에 몰려 있고, 거기다가 1위죠. 그리고 2위가 이 행동주의 펀드, 그리고 3위 구조가 국민연금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이런 차원에서 국민연금과 행동주의 펀드가 손을 맞잡고 뭔가 기업의 구조에 대해서 강하게 이끄는 변화에 대해서 기대를 많이 했었는데, 지금 흐름은 국민연금이 약간 발을 빼는 기조죠. 왜냐하면 이 10% 룰 때문에 그러지 않나 생각되고 있는데, 이에 대해서 예외를 좀 적용해야겠다 아니겠다라고 말은 많았지만은 일단 예외는 적용이 안 되는 걸로 지금 보여지다 보니까, 그러면 이를 통해서 국민연금 입장 쪽에서는 경영권 참여를 통해서 나오는 어떤 10% 이상에 대해서는 주식 매매에 대해서 차익을 반환하게 돼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해봐야 별 국민연금 입장 쪽에서는 도움이 안 되는 게 아니냐라는 쪽과 함께, 또 하나 개별 기업에 대한 자율권을 너무 침해하는 게 아니냐라는 어떤 여러 가지 얘기와 함께 국민연금에 대한 역할론들이 상당히 좀 기대감이 떨어지다 보니까 주가는 약간 좀 부진했다라고 보는 게 맞을 것 같고요. 그런 차원에서 어제 나왔던 얘기는 한진그룹 자체에서 쉽게 말씀드리면 자구책을 내렸었죠. 그래서 우리 이제 행동주의 펀드에 굴복하지 않으려는 노력과 함께 우리도 변하겠다라는 어떤 어떻게 보면 반성의 계획표라고 볼 수 있는 상황들인데요. 그래서 배당 성향을 한 50%까지 늘리겠다라는 쪽으로 보여지고 있는데, 2017년도가 3.4%였다고 한다면 거의 15배를 늘리는 수준까지로 나온다라고 하게 되면 어떤 배당금도 아직 결정은 안 났지만은 실적도 발표가 안 났습니다만 실적 순이익의 어떤 상당 부분을 배당으로 돌리는 노력을 하지 않을까라는 부분들이 지금 또 어떤 한진칼에 대한 변화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근데 이 부분이 또 하나 눈여겨볼 부분들은
어떤 정관상이나 어떤 변화가 아니라 일시적으로만 배당을 늘리면서 면피를 한다는 쪽으로도 나올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단기적인 면피가 아니겠느냐라는 쪽도 바라볼 수 있는 상황들이고요. 그 밖에 또 하나 이제 호텔 사업의 사업성 검토, 이 부분도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그냥 말 그대로 검토죠. 하도 얘기를 하니까 검토하겠다는 수준인데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한진칼 네트워크라고 하는 이 호텔 사업의 가장 정점 있는 회사를 해체하거나 정리를 하거나 이 적자 부분의 가장 큰 원인이죠. 이 부분을 어느 정도 손을 봐야 되는데 아직까지는 적극적으로 손보지는 않을 가능성이 높다는 부분들이 눈에 띄고요. 또 하나 보유하고 있는 부동산 관련돼서 송현동에 대한 용지 연내 매각을 결정을 한 걸로 보여지고 있는데 이것뿐만 아니라 유휴부지가 상당히 많죠. 어떤 종로 쪽이나 제주도 쪽 이쪽도 정리를 한번 해야 되지 않을까로 바라보고 있는데 이에 따른 변화는 아직은 좀 더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여러 가지 변화에 대한 기대감도 어떤 한진그룹 쪽에서 마련했다는 부분들 때문에 같이 시장은 움직인다고 봐야 될 것 같은데 일단 지금은 기업 개선 시도를 자발적으로 한다라는 관점 쪽에서 그래도 무게를 둘 수 있겠지만은 개인적으로나 시장의 분위기는 일단 아직은 좀 미흡하다, 좀 적극적이지 않다라는 쪽도 눈에 띈다고 봐야 될 것 같고요. 따라서 아마 이 부분이나 전반적인 흐름들은 3월 주총 때 표대결로 다시 연장돼서 나올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런 관점 쪽에서 주가가 최근에 좀 많이 조정을 받았었고 그래서 다시 한번 시장과 관련돼서 주총을 앞두고 주가는 반등 시도가 지금부터는 이어갈 가능성이 높다라는 쪽으로 무게를 두고 있는데 하지만 여기서 좀 국민연금의 역할론이 많이 좀 훼손된 만큼 아마 주가는 지난 고점대를 강하게 돌파해서 추가로 강한 변화가 나오기는 좀 회의적입니다. 따라서 한진칼 기준으로 봤었을 때는 약 한 3만 원대에서 3만 2천 원대, 즉 직전 고점대 부분까지 시도하면서 어느 정도 주가에 대한 다시 발동이 걸리게 되면은 일단 비중을 좀 줄여야 되는 게 맞지 않을까 안쪽으로 바라보고 있는 상황들이고요. 특히 지금 나왔던 이제 국민연금의 의도, 특히 국민연금은 올해도 이제 여러 가지 어떤 주주 가치를 증대하기 위한 스튜어디십 코드를 강화시키기는 할 걸로 보여집니다. 하지만은 알려졌던 것처럼 강화된 수준이 아니라 약간 어떤 눈치를 안 보일 정도로만 그래서 어느 정도 좀 역할론에 대한 강한 역할론이 아니라 어느 정도 좀 따라가는 정도로만 나오지 않을까로 좀 바라보고 있는 상황들이고요. 그 흐름들을 봤었을 때 얘기가 나오고 있는 뭐 대림산업이라든가 그리고 또 현대그린푸드와 관련된 이런 여러 가지 흐름들도 국민연금 차원에서의 변화들은 계속 눈에 띌 수밖에 없다는 쪽은 보여지고 있는데 기대했던 만큼의 수준은 아니다라는 관점 쪽에서 아직까지는 일단 한 단계 레벨업 시도는 들어오되 너무 기대감을 많이 갖지는 말자 그런 쪽으로 좀 정리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대표님 말씀처럼 한진칼의 단기적인 대응일 수도 있는 만큼 3월로 예정된 주주총회까지 좀 지켜보아야 할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세 가지 이슈 함께 살펴봤고요. 펠리즈 투자인리서치 김민수 대표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이번에는 글로벌 이슈 함께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월가 산책 시간인데요. KTB 투자증권 이성훈 과장 전화 연결되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먼저 첫 번째 이슈부터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구글 이야기인데요. 구글이 이 데이터 센터 확충을 위해서 대규모 투자에 나섰습니다. 구글 측은 이 4차 산업 주도권을 잡겠다 이렇게 각오를 밝혔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네, 우선 그 IT 업체에서의 어떤 최대 거대 기업이라고 할 수 있는 구글이 올해 16조 원에 상당하는 그 투자에 나선다고 밝혔습니다. 우선 데이터 센터를 둘러싼 이 테크 자이언트들과의 경쟁에서 뒤지지 않겠다는 그런 포부라고 볼 수 있겠는데요. 그래서 외신에 따르면 구글은 올해 130억 달러, 우리나라 돈으로 14조 6,200억 원을 투자하면서 미국 전역의 데이터 센터와 또 사무실을 새로 짓거나 확장할 예정이라고 좀 밝혔고요. 이 구글이 미국 안에 진출한 주는 21개에서 지금 이렇게 투자를 하게 된다고 한다면 24개로 늘어난다고 볼 수 있겠고, 이 새로운 데이터 센터는 네바다주, 오하이오, 텍사스, 네브라스카 등에 지금 건립될 예정입니다. 구글은 또 버지니아 인력과 또 사무 공간 등을 2배로 늘리면서 이 워싱턴 DC로의 접근을 강화할 예정이라고 좀 밝혔고요.
순다르 피차이 구글 CEO는 블로그를 통해서 작년에 이어서 올해도 우리는 샌프란시스코 밖으로 빠르게 확장하는 한 해가 될 것이라고 좀 강조했는데, 우선 외신은 구글이 경쟁자로 꼽히는 마이크로소프트나 아마존에 맞서기 위해서 이 클라우드 컴퓨팅 사업을 강화 중이라고 좀 해석했습니다. 우선 방대한 데이터를 빠르고 정확하게 처리하기 위해서 이 곳곳에 데이터 센터를 확충하고 있다는 설명인데요. 이 데이터 센터는 구글의 사업인 이 지메일이나 유튜버의 성능과도 직결된다고 볼 수 있겠고, 시장 조사 업체에 따르면은 우선 작년에 클라우드 인프라와 서비스 시장 규모는 약 700억 달러, 그리고 가량 700억 달러로 추산하고 있는데, 이는 그 전년 대비해서도 50% 가까운 성장한 규모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우선 3분의 1가량 아마존이 차지하고 있어서 선두를 좀 달렸고, 이 마이크로소프트와 구글이 그 뒤를 쫓고 있는 상황인데요. 구글은 작년에도 이제 시설 확충에 90억 달러, 우리나라 돈으로 10조 1,200억 원을 투자했는데, 작년 12월에는 뉴욕에 10억 달러를 투자하면서 170만 스퀘어피트 규모의 업무 잔디인 구글 허든 스퀘어를 조성한다고 좀 발표했습니다. 또 이제 이번 합작을 통해서 기대되는 게 바로 고용 창출이라고 볼 수 있겠는데요. 우선은 네브라스카, 또 네바다, 오하이오 같은 이런 이 주의 신규 건물 건립과 확장을 만약에 통해서 이 건설 업종에서만 10,000개의 일자리가 생겨날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하고요. 이 구글은 또 데이터 센터 등에 수만 개의 새로운 일자리가 생겨날 것이라고 좀 밝혔습니다. 한편 이번에 대규모 투자 결정에는 정치적인 어떤 이슈도 좀 깔려 있다는 분석도 나오는데요. 우선 그 연방 의원들이 지난 한 해 동안 구글과 같은 기술 업체들의 개인정보 보호 문제와 관련하면서 많은 관심을 좀 기울여 왔는데, 미국 전역에 걸친 투자는 미국 정치인들의 선호도를 불러오는 데 도움을 줄 것이라는 판단하에 이런 부분이 좀 되지 않았나, 이렇게 좀 판단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어서 다음 이슈로 옮겨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본의 지난해 4분기 경제 성장률이 반등했습니다. 사실 지난해 여름 연이은 이 자연재해로 좀 경제가 크게 위축된 부분이 있었거든요. 2분기 만에 플러스 성장 보이면서 반등했습니다. 조금 더 자세하게 살펴봐 주시죠. 네, 작년 여름이었죠. 자연재해로 크게 위축됐던 일본 경제가 연말 들어서 성장세를 회복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우선은 그 내수와 투자 확대가 경기를 일으켜 세웠다면 이런 반응도 있긴 한데, 우선 중국의 경기 침체와 무역 갈등이 수출에 걸림돌이 된다면서 아직 위험이 남아있다는 부분은 좀 아직까지 진단하는 상황이라고 볼 수 있겠고요. 일본의 내각부 같은 경우에는 우선 전일 발표에서 작년 4분기 일본의 GDP가 전기 대비해서도 한 0.3% 증가했고, 1년 기준으로 환산하게 됐을 때는 1.4%의 증가율을 보였다고 발표했습니다. 우선 작년 일본에서는 6월에 오사카에서 발생한 규모 6.1의 강진을 시작으로 자연재해가 끊이지 않았고, 7월에는 서부에 기록적인 폭우가 내리면서 221명이 숨졌는데요. 이 폭우 이후에는 일본 전역에 최고 41.1도에 달하는 폭염이 발생하면서 116명이 사망한 그런 상황을 좀 보였습니다. 이 9월에는 오사카 일대에 태풍이 있었고, 홋카이도 강진이 연이어 터졌는데요. 이런 부분에 있어서 일본의 실질 GDP 성장률은 1년 환산 기준으로 봤을 때 작년 2분기 2.8%에서 4분기 마이너스로 좀 곤두박질했습니다. 하지만 4분기 성장률이 오른 것은 이 같은 자연재해 피해가 복구되면서 내수 및 투자가 늘어났다는 부분인데요. GDP의 50% 이상을 차지하는 개인 소비가 같은 전년 대비해서 0.6% 증가했고, 설비 투자도 같은 기간에 2.4%까지 올랐습니다. 그러나 수출 증가율 0.9%에 그쳤는데요. 우선은 이런 반도체 제조업종 비롯해서 이 중국의 중국행의 수출 약세를 보이면서 무역에 중국 수출에서 수입을 뺀 외수 기여도가 세계 분기 연속 마이너스를 기록했다고 좀 밝혔는데요. 우선 경기가 완만하게 회복하고 있다라고 지금 보는 부분 더 많다라고 볼 수 있겠고, 이 미국과 중국의 무역 마찰이 세계 경제에 미치는 영향과 또 중국 경제의 장래 같은 해외 경제의 불확실성, 그리고 금융시장 변동성에는 계속 유의해야 된다라고 좀 강조했습니다. 우선 어떤 전문가 같은 경우에는 이번에 GDP 발표를 보고 이 전분기 급락을 감안하면은 수출까지도 봤을 때는 4분기에 크게 뛰어났어야 되는데 여전히 아직까지 개걸음 수준이라고 좀 지적했는데요.
이 모든 자료를 평균 해보면은 일본 경제는 확실히 둔화되고 있다는 이런 좀 역설적인 평가도 좀 내리고 있는 상황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네, 미중 무역 전쟁으로 일본 경제도 사실상 둔화되고 있는 모습이다 이렇게 짚어주셨는데 중국의 경제 이야기 조금 더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중국 텐진이 외국인 직접 투자의 급감으로 휘청이고 있습니다. 텐진의 추락이 이 중국 경제 위기에 힘을 더하고 있는 모습인데요. 어떻게 보십니까? 네, 말씀하셨을 때 중국의 텐진이죠. 어떻게 보면은 중국 안에서도 가장 외국인 투자가 활발했던 지역이었는데 이 중국의 텐진이 삼성전자 같은 외국 자본 이탈로 외국인 투자액이 급감하고 또 지역 경제 성장률도 추락하고 있다는 분석이 나왔습니다. 우선 미국과 중국의 무역 전쟁에 따른 불확실성과 또 중국 내의 가파른 임금 상승, 또 중국 정부의 규제 등으로 중국을 탈출하는 외국계 기업이 갈수록 증가하고 있다는 분석이고요. 우선은 중국 수도의 베이징에서 100km 떨어진 이 동북부 항구 도시죠. 이 텐진 직카시 같은 경우가 2016년까지는 중국에서 가장 빠른 성장 속도를 보인 5개 도시 중 하나였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한국과 일본 같은 외국 기업들의 탈출로 도시 전체가 경기 침체에 직격탄을 맞아 휘청거리고 있다는 지적인데요. 지난 2016년에 일본의 반도체 기업의 어떤 공장 2개 중 한 곳에 문을 닫으면서 외국 기업들의 탈텐진이라는 표현이 나오고 있는데 이 탈텐진 행렬이 시작했다고 볼 수 있겠고요. 작년 말에는 수천 명의 고용을 책임진 삼성전자 휴대전화 공장이 폐쇄 결정을 내리면서 이 같은 행렬에 정점을 찍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이에 따라서 텐진이 들어온 외국인 투자 규모는 2017년 106억 달러, 우리나라 돈으로 12조 원에서 작년에 48억 달러, 5조 4천억 원으로 반토막 이상 급감했다고 볼 수 있겠고요. 이 지역 GDP 성장률도 2016년 9%에서 2017년 6에서 7%로 떨어지더니 작년에는 3.6%까지 급락하는 모습 보여주었습니다. 작년에 중국 경제 성장률의 절반 정도 그친 것이라고 볼 수 있겠고요. 우선은 지금 현재 분석으로 보면은 이 텐진 경제가 이렇게 추락한 것은 미국과 중국의 무역 전쟁에 대한 불확실성 증대, 그리고 중국 기업에 대한 정부의 보조금 지급과 중국 정부의 규제, 또 여기에 갈수록 성장하는 중국 노동자의 임금이 주요 요인이라고 볼 수 있겠고요. 외국 기업들의 중국 내 경쟁이 갈수록 악화되고 있는 게 계속 악순환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여기에 삼성전자의 텐진 떠난 것은 급변하는 중국 기업 환경 속에서 외국 기업들이 직면하고 있는 도전을 잘 보여준다라는 평가가 나와주고 있고요. 작년 일본의 한 싱크탱크가 조사한 바에 따르면은 중국 내 일본 기업의 75%는 중국 노동자들의 빠른 임금 상승을 어떤 중국을 떠나는 가장 큰 이유라고 좀 꼽았고요. 53%의 기업은 이 중국 정부의 외국 기업에 대한 규제를 지금 이유로 준 상황이라고 좀 볼 수 있겠습니다. 이 외국 기업들의 텐진을 벗어나면서 이 지역의 고용상도 갈수록 심각해지고 있는데요. 이 삼성전자의 이탈로 보상을 받긴 했지만 2,600명의 노동자가 갑자기 해직해야 했고 지역 고용 시장도 한파를 겪고 있습니다. 이 외국 기업들 중국에 빠져나가면서 지난 2003년 외국인 기업 전체가 고용한 중국 노동자는 2,960만 명에서 2017년 2,580만 명으로 줄어든 모습입니다. 네, 말씀처럼 미중 무역 전쟁으로 인해서 현재 텐진 지역까지 이렇게 조금 무너지는 모습인데요. 간밤에 나온 좀 기사를 보니까 중국이 무역 협상에서 미국 측의 양해를 얻어내기 위해서 노력 중이지만은 강제적인 기술 이전이나 중국 기업에 대한 보조금 문제 등 이 무역 구조적인 문제에 관한 논의는 여전히 교착 상태라는 보도가 있었습니다. 시장에 분명한 영향이 있겠죠. 어떻게 보십니까? 네, 우선 예상했던 결과라고 좀 볼 수 있겠고요. 미국이 많이 양보를 했다라는 평가도 있긴 하지만 지금 현재 상태에서는 중국이 어떤 받아들일 수 없는 카드를 계속 꺼내고 있다라고 좀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우선은 무역 협상에서 양측이 양보하는 부분은 있긴 하지만 가장 중요한 부분은 미국이 어떤 중국의 기술 유출이나 어떤 IT에 대한 외자에 대한 개방 부분을 중국이 받아들이냐, 이 부분이 제일 키워드라고 볼 수 있겠고요. 이 부분은 아직까지 결론은 상태는 아니지만은 결국은 중국이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환경으로 곧 가지 않을까 이렇게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실질적인 미국 쪽에 가장 흑자를 보는 게 미국보다는 중국이라고 볼 수 있겠는데 이런 부분이 해소되기 전까지는 미국은 강력하게 드라이브를 걸지 않을까 판단이 되고 있고요.
중국 입장에서는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부분이 이런 서두에 말씀드렸던 GDP나 어떤 외국인 자본 이탈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 우려 섞인 반응이 있기 때문에 결국은 받아들이지 않을까 이렇게 판단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세 가지 이슈 함께 짚고 왔습니다. 지금까지 KTB 투자증권 이성우 과장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1부는 여기서 모두 마치도록 하고요. 잠시 후 2부에서는 전문가들과 함께하는 종목 라이브쇼, 라이브 매매타임이 이어집니다. 여기에 더해서 5대1장에서 이슈몰이라고 있는 특징주까지 꼼꼼하게 살펴봐드리겠습니다. 채널 고정해 주시고요. 저희는 잠시 후 2부로 다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K웨더 라이프스타일 예보 오주호입니다. 현재 중부지방으로는 눈이 내리는 곳이 있습니다. 이 눈은 점점 소강 상태를 보이다가 저녁부터 밤 사이에 다시 눈이 오는 곳이 있겠습니다. 남부지방은 낮 동안 비 또는 눈이 오는 곳이 있겠고요. 강수량은 강원 영동을 제외한 전국 대부분 지역에 5mm 내외로 양은 많지 않겠고요. 서울, 경기, 강원 영서, 충청도, 전북과 경북 지역으로는 1에서 3cm의 눈이 내리겠습니다. 이로 인해 바닥이 미끄러울 수 있으니까요. 보행 및 교통안전에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곳곳에 비 소식이 있는 가운데 추위 걱정은 덜 하셔도 되겠습니다. 오늘 아침 기온은 서울과 광주 영하 3도, 춘천은 영하 4도로 한파 수준의 큰 추위는 없는데요. 낮부터는 기온이 크게 올라 서울 2도, 춘천은 4도, 부산은 11도까지 오르며 온화한 날씨가 이어지겠습니다. 한편 대기순환은 정체되면서 대기질이 좋지 않겠습니다. 오늘 미세먼지 농도는 서쪽과 강원 영서는 나쁨 단계, 경상도는 오전까지는 미세먼지 농도가 짙겠습니다. 그 밖에 강원 영동과 제주도는 보통 수준을 보이겠습니다. 외출하실 때 미세먼지용 마스크를 꼭 착용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중부지방은 북쪽을 지나는 기압골의 영향을 받겠고요. 남부지방은 제주도 남쪽 해상을 지나는 기압골의 영향을 받겠습니다. 다음은 자세한 지역별 날씨입니다. 중부지방은 눈이 오는 곳이 있습니다. 아침 기온 서울과 대전 영하 3도, 인천과 청주 영하 2도, 춘천은 영하 4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동해안은 울릉도에 아침부터 낮까지 비 소식이 있습니다. 낮 최고 기온 속초 6도가 되겠습니다. 남부지방도 오후까지 비 또는 눈이 내리겠습니다. 낮 최고 기온 대구 10도, 전주 6도, 제주 8도까지 오르겠습니다. 전해상이 흐린 가운데 비 소식이 있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서해와 동해 최고 3m로 높게 일겠으니까요. 항해나 조업하는 선박은 각별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일요일에는 아침 기온 서울 영하 6도까지 떨어지며 이번 주까지는 추운 날씨가 이어지겠는데요. 다음 주 화요일부터는 차츰 추위가 풀릴 것으로 전망됩니다. 날씨였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